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프레스룸 먼저 큐시트로 만나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도 완료되기 전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은 누구한테 가 있는 건지 잠시 뒤 알아봅니다. 연일 반성을 강조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조국의 강을 만났습니다. 이 후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사망한 전두환 씨, 정치권은 조문을 두고 공방이 한창입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이 외에도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면허가 취소된 공중근 선수, 또 하루 확진자 4천 명을 넘어선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봅니다.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춥습니다. 계속 춥습니다. 이 낮에라도 기온이 좀 올랐으면 싶은데요. 김다영 캐스터 날씨 어떤가요? 네, 오늘 아침도 때이른 겨울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 곳곳에 영하권을 보인 곳이 많았는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9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지만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더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과 대구 13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가 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 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위드 코로나 빨간 불입니다. 왜 빨간 불이라고 하는지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왜 빨간 불이라고 하는지 우리 코로나19 최근 상황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입니다. 먼저 여기 바로 오늘이죠. 11월 24일 4,116명이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이 수치, 이 그래프가 2020년서부터 쭉 이제 시작이 됐죠. 거의 한 2년 가까이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에 좀 높았다가 내려간 듯했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3,000명이 넘었다가 쭉 올라와서 지금 4,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 4,000명이 넘은 거 역대 최다죠. 그런데 4,000 몇 명도 아니고 바로 4,100명대를 지금 찍은 이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추이인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쭉 올라가고 있어서 5천 명도 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생기는 이런 상황인 건데 물론 확진자 수가 많다고 해도 이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수용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위중증 환자 현황 586명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병상 배정 대기자 수가 778명, 이 굉장히 역대 최다인 그런 상황인 건데요. 사실 병상을 기다리다가 이 숨지는 환자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호정 기자, 이 방역 대책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 정부도 수도권은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네. 급박한 상황임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 말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만 방역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월요일에 처음 발표된 질병청의 위험도 평가에서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매우 높음으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하는, 검토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네, 예상보다 심각하다, 급박한 상황이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정부가 당장 이 비상계획을 발동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방역당국이 오늘 오전 브리핑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실무적인 방역 조치를 논의 중이라면서 이번 주말까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강화를 확정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방역 강화를
결정하는 그 시기를 주말까지 결정하겠다라는 거여서 아무래도 뭐 적극적인 조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때문에 조치가 또 늦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19 현 상황에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계일 겁니다. 의료계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사실 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다,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일선 현장에 있는 의료계에서는 이미 조치가 늦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저희 프레스룸에서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우판한 거죠. 10월 달에 그렇게 부스터를 빨리 서둘러야 했고 재택치료 문제점을 인지해서 그거를 50세 이하의 백신 맞은 사람으로 안전빵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냥 70세 이하의 입원 요인이 없는 종합병원에는 응급실에 그 호흡기 격리병상에 거기 또 3, 4일 기다리고 있어요. 중환자 병상 나기를. 일단 자리를 차지하면 2, 3주가 그냥 계속 집중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턴오버가 빠르질 않아. 네, 들으신 것처럼 가장 걱정하는 게 이 병상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위험이 높은 환자가 병상을 가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가 가장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김부겸 총리도 중환자 병상 여력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료계에선 중환자 병상이라는 게 하루 이틀 안에 낫는 환자가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이 쉽지 않을 거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건데, 근데 유호정 기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이 천안의 한 마을에 집단 감염이 또 발생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400명 정도의 주민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인데요. 여기서 지난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최소 230명이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마을 주민 중 절반 이상이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아직 주민 1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물론 전국적으로 지금 뭐 코로나19가 확산 이 세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그 마을에서 절반 이상이나 감염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집단 감염의 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종교 시설을 중심으로 공동 생활을 하는 마을이었는데요. 뭐 집단 숙소나 경로 시설들도 있었고 뭐 예배뿐 아니라 생활 전반을 공동으로 함께하는 식의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방역 당국의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종교시설로부터 신도 427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한 상황으로 나머지 신도들에 대해서도 해당 종교시설 소재지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하여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당 종교시설은 소독 조치 후 폐쇄된 상황입니다.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천안시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교 시설을 중심으로 공동 생활을 하는데 마을 전원이 거의 다 교인인 상황. 그러니까 마을이 곧 교회다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게다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주민 70여 명이 모여서 같이 김장을 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역학 조사를 해본 결과 이 김장 시즌, 이 김장 시기를 시점으로 이 확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초기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은 확진자의 90% 이상이 백신 미접종자였습니다. 천안시는 폐쇄적인 마을 분위기로 인해서 주민 대부분들이 이런 백신 접종을 꺼렸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배종호 교수님.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종교시설 차원의 어떤 집단 감염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 국내 코로나19 이 확산 초기에 신천지 사태가 있었잖아요. 좀 오버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신 지적인데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반드시 피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3밀입니다. 네. 밀접,
그리고 밀폐, 그리고 밀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번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3밀에 해당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700명을 넘고 네. 또 병원 이송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사람까지 일어나는 등 뭐 의료 체계 자체가 거의 붕괴 위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이 천안의 한 마을도 역시 보니까는 마을 사람들의 주민이 대부분의 어떤 특정 종교 시설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마을 주민의 한 절반 이상이 확진이 됐고, 놀라운 것은 이제 보니까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공동생활했다고 그래요. 김장 김치도 한 70명이 모여서 담그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규모 감염이 될 수밖에 없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 전체 이 감염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이 90%가 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규모 유행이 확산되면은 다시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일부 나라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회 경제적인 비용 타격이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그럼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굉장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다시 방역의 기본 수칙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야 되는데 스스로 이제 마스크 쓰고 좀만 이상하면 이제 바로 신속하게 진단받고 3밀은 피하고, 그리고 이제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추가 접종이 지금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기본 접종이다. 그래서 부스터 샷을 다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 개인 방역에 또 확실히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위드 코로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위드 같이 안 갈수록 좋은 게 또 코로나이기 때문에 개인 방역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길에도 뛰어든 영웅들입니다. 일단 이 그림으로 보면은 불이 좀 많이 심하게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현 기자, 이건 무슨 사연이죠? 네, 지난 21일 부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난 차량에서 불이 났는데요. 네. 운전자와 동승자 의식을 잃고 차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인데 네. 이 불이 나는 차량에 이제 택시 한 대가 접근을 해서요. 네. 안에 있는 운전자와 동승자를 구출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차량이 파손되어서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네. 이제 불길이 점점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각자의 차에서 공구를 꺼내와서 차량 창문을 부수고 차를 부숴서 이제 운전자와 동승자를 안전하게 구출을 했다고 합니다. 불길이 점점 이제 더 심해지는 모습 저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데 네. 이럼에도 시민들이 자리를 피하기는커녕 더 모여드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다행히 이제 구출이 된 운전자와 동승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크게 다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아니, 저런 모습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참 마음이 다 따뜻해지는데, 그런데 보니까 지금 차가 불에 활활 지금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 대로 가서 이 구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직접 이 구한 시민들 얘기 들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차례에서 나는 불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 자리를 피하기는커녕 더 이제 많은 시민들이 모이면서 구출을 함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구조를 함께한 시민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불이 많이 붙어가지고 제가 헬멧을 썼는데 조금 불길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뭐 공포는 잠시고 생명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무서웠지만은 그래도 뭔가 마음이 움직여서 제가 바로 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놀라운 점은 이 시민들 구조를 마친 후에도요. 바로 자리를 뜨지 않고 주변 교통 정리를 돕고 또 사고가 난 후에 잔해물 정리까지 다 마친 후에 이제 다 자리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과 이 사연이 퍼지면서 지금 굉장히 네티즌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경찰청도 구조를 도운 이 시민들을 일일이 찾아서 지금 현재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저런 분들에 대한 찬사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실 저런 분들이 영웅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저런 분들이 우리 시민 영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킥보드 타다
면허 취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낯익은 얼굴이 와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 무슨 소식이죠? 네, 이 프로야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이죠. 봉준근 씨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이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네. 이유는 다름 아닌 음주 운전이었는데요. 이 봉 씨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한 행인이 신고를 했는데 이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05%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봉 씨 턱 부위가 찢어져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따로 물적, 인적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행정 처분만 받고 면허 취소, 범칙금 내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봉 씨는 앞으로 더 신중히 행동하겠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 5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 운전자 운전모를 꼭 써야 하고요. 음주 운전도 하면 안 됩니다. 행정처분과 함께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사고가 나서 누군가 다친다 하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하지만 킥보드 번호판도 없어서 만약에 뺑소니 사고가 난다 하면 이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개정안 법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전문가 지적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 같은 이 새로운 이동수단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걸맞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피임 총괄 관리 규정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데 네. 전동 자전거나 이런 데다 우울을 놓다 보니까 옷이 맞지가 않는. 네, 올해 안으로 법이 다시 또 재개정될 거다라는 전망도 들을 수 있었는데 국회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요즘 킥보드 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길에 놓여 있는 킥보드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보니까 전동 킥보드도 술을 마시고 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경찰이 직접 이 음주 킥보드를 이 단속하러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그 현장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지금 해제하려고. 술 드셨죠 지금? 술 냄새가 엄청나. 신분증을 주세요, 면허증을. 여기 면허가 없기 때문에 취소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 단속 수치는 지금 취소 수치에 한참 넘어 오버했어요 지금. 잘 몰랐어요. 무조건 몰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이 마지막 경찰 얘기 들으셨나요? 무조건 몰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른다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킥보드 타보셨나요? 아니요, 타보지는 않고 아. 깜짝깜짝 많이 놀래죠. 길 가다가 보면은 네. 퀵퀵 좌우로 지나가니까 네. 그 킥란이라고 그래요. 킥란이. 킥라니? 예, 전동 킥보드 할 때 킥하고 네. 고라니 할 때 라니, 킥라니. 아. 고라니처럼 여기저기 툭툭 튀어나와요. 음. 그래서 저도 아차 싶을 때가 많은데 정말 최근에 그 매년 부상자가 90% 이상 늘어난대요. 그리고 사망자는 2년 만에 3배로 늘어난대요. 어휴. 이게 아무데나 막 달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3가지를 금해야 되거든요. 네. 첫째는 음주운전 금해야 되는데 천천히 달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 안전하지가 않죠. 이것도 엄연한 또 자동차잖아요. 천천히 달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한 요즘에. 20-30km씩 특히 그 도로 같은 데 막 달리다 보면 봉준근 선수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네. 키가 187cm, 몸무게가 90kg. 네. 이런 덩치가 만약에 사람을 몸무게까지. 덮친다고 네. 생각해 봐요. 굉장히 위험하죠. 봉준근 선수가 쓰러졌는데 턱이 5cm 찢어졌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잖아요. 그게 음주운전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속도 곱하기 무게 하면은 굉장히 피해자가 클 수 있다. 음주 꼭 금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대부분 60% 이상이 일반 행인들이 다니는 보도로 다녀요. 원래는 자동차, 자전거 도로나 그 도로 맨 오른쪽 가장자리로 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일반인이 걸어 다니는 보도로 그냥 막 다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대부분 한 60% 이상이 그 보도로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아까 그 이수아 기자도 설명했듯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12대 중과실로해서 보험이나 합의에도 소용없이 형사처벌 받습니다. 네. 또 세 번째로 금해야 될 게 뭐냐면 안전모. 90% 이상이 안 쓰고 다녀요. 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런 단속 철저히 해야 되고 그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도 그 음주, 그 보도로 다니는 거, 안전 뭐 이거 세 개는 전동 킥보드도 좀 붙여놓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사실 안 그래도 연말이라서 이 아마 송년회 자리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음주 운전도 안 되지만요. 음주 킥보드도 안 된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한 전두환 빈소 조문 두고 시끌입니다. 네, 어제 전두환 씨 사망했습니다. 저희가 전 씨의 일생 이 영상으로 한번 모아봤는데요. 그 영상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력이 바뀌었고 우리의 12.6 사태는 결과적으로 한 시대를 방주 사태는 우리 근세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공기 전담.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방송 학사 대해서 모른다 난.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왜 이래? 광주 시민들한테 여러분들 사랑하라 이놈들아! 정부하라!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요. 그냥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하셨습니다. 네,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 전두환 씨의 빈소 모습이 좀 보이긴 했는데 김현 기자, 이 조문객들 좀 왔나요? 네, 전두환 씨 빈소, 전직 대통령 빈소치고는 굉장히 한산했다고 합니다. 저희 MBN 취재진도 어제 오전부터 그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들 사이에서 일명 이제 빈소 취재라고 하죠. 유명 정치인들의 이제 장례식장 앞에서 진행하는 취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굉장히 한산했다고 하고요. 네. 애도를 표하는 이제 시민들의 모습, 당연히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고 정치인들의 조문도 거의 없었는데 좀 눈에 띄는 인물이 윤상현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제 전두환 씨 딸 전효선 씨와 결혼을 했다가 지난 2005년에 이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전 사위다 보니까 그 인연으로 빈소를 방문한 것 같고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여기 있어서도 이제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급하게 뜨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전두환의 오른팔로 불리는 장세동 전 안기부장 이 정도 이제 오공화국 인사들만 빈소를 지키는 모습이었다고 하고요. 네. 실제 이제 청와대도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면서 네.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 이렇게 설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지금 조문을 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김현 기자, 우리가 어제 이 전해드리기로는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 조문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윤 후보 조문 안 갔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문 가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든 대선 후보들 조문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또다시 거론이 되는 이유는요. 윤석열 후보 어제 오전 일정 중에 이 전두환 씨 사망 소식을 듣고 기자들이 좀 빈소 가실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때 오전에는 아마 전직 대통령이니 아마 가봐야지 않겠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갑자기 오후에 대변인을 통해서 가지 않겠다 입장을 바꿨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 과거에 이제 전두환 옹호 발언 때문에 굉장히 좀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좀 신경이 쓰여서 안 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시 이제 논란이 됐던 윤석열 후보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한 6분을 밟을까? 전두환 씨는 내란 범죄의 수괴고 집단 학살범이죠. 네, 보신 것처럼 당시 윤석열 후보의 저 발언을 두고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저렇게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조문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다시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이를 두고 번복 논란이 일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이제 어제 오후에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는 돌아가신 분 이에 대해서는 이제 삼가 조의를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두환 씨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전두환 씨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조차 상당히 조심스러워했다라는 게 이 청와대의 이 기류다,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유호정 기자, 이 보니까 입장을 번복한 셈이 돼 버렸습니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이 쇄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입장 번복을 두고 여당의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조문을 간이 많이 오락가락했던 걸 보면 결국 지난번에 광주에 와서 사과한다 이랬던 건 결국 쇼였던 것이 다시 밝혀진 것 같고요. 전두환 정치에 대해서 당시에 사과한 것도 형식적이었던 것 같고, 이번 조문 오락가락한 것도 보면 역시 그걸 반증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입장을 번복한 것이 지난번에 광주에 와서 사과를 한 것을 두고 결국 쇼였던 것이 다시 입증된 것 같다라면서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러자 윤 후보 경선 캠프에서 함께 했었던 김경진 전 의원은 명확한 의사표시는 아니었다. 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수준에 검토하겠다라는 취지였다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얘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조문 문제는 아마 어제 그전에 이제 그 후보 경선을 함께 했던 당내 주자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가기 직전에 아마 기자들한테 문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래서 아마 순간 이게 명확한 의사표시를 못하고 준비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보고 검토하겠다.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하트경 후보라든지 여러 같은 후보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의논하시고 나서 이게 안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안 가겠다고 어제 오후 1시쯤 해서 분명하게 결정을 해서. 네, 오전에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점심시간에 이 주변 의원들이 조문을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윤 후보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 정치권은 애도 수위 그리고 또 호칭 문제로 어떤 선택이 당에게 전략적인 선택인지 고심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네, 지금 이 윤석열 후보 이 조문 번복 문제로 지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유호정 기자, 민주당도 또 이 전 씨의 호칭 문제를 놓고 또 논란이 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적절한 대응 기조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선 후보 어제 오전부터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기 때문에 호칭은 전두환 씨가 맞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어제 민주당 공식 트위터 계정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호칭이 전두환 전 대통령 아니라 전두환 씨라고 대선 후보가 밝혔는데 그와 다른 입장이 지금 올라온 상황이죠. 네. 결국에 1시간 뒤쯤 저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로 수정이 한 차례 됐고요. 그리고 또 30분 뒤에 명복이랑 애도 표현도 삭제가 됐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청와대 공식 브리핑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호칭을 사용한 거고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다, 공식 호칭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한 바 있는데요. 호칭이나 명복, 애도 이런 표현 등에도 하루 종일 이제 정치권이 어떤 선택이 전략적인지를 고심하는 그런 모양새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네, 사실 지금 보신 것처럼 호칭 하나만 두고도 또 이 조문 여부를 두고도 굉장히 논란이 되는 이 그런 이슈다 보니까 이 조문하러 가는 게 도리 아닙니까? 라고 이 자기 지지층한테 이걸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이수아 기자. 네, 주로 홍준표 의원이 청년 플랫폼에서 질문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앵커가 말한 것처럼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전 씨가 내 제2의 고향인 합천 옆 동네 분인데 조문 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청년층한테 물어본 거죠. 예상하셨겠지만 청년 대다수가 그러지 말라, 조문 가지 말라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홍 의원이 합천을 제2의 고향이다라고 말한 데는
사실 홍 의원은 경남 창녕군 출신이에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 합천 덕곡면으로 이사를 가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전 씨가 덕곡면과 바로 마주하고 있는 이 율곡면 출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옆집 어르신이다, 뭐 이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정치를 떠나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어쨌든 홍 의원 만류하는 목소리에 조문은 가지 않겠다. 다만 명복은 빌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뭐 조문 여부, 호칭 갖고 논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기 때문인 건데, 이수아 기자. 그런데 빈소에서 망언이 나왔다고요. 네, 반성의 목소리보다는 끝까지 빈소에서마저도 일부 측근들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막말을 쏟아내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말이 또 나온 건데 듣고 오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때 만약에 북한군이 300여 명이나 남아해가지고서는 일으킨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수습하지 못했다고 하면 아마 내가 그 군인에 간 사람으로서 그 대한민국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됐겠느냐. 네, 정전 부사령관뿐만 아니라 전 씨의 유가족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는 과오에 대한 인정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출간했던 본인의 자서전에서 나는 외롭지 않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인데 여기서는 전 씨와 자신이 5.18의 억울한 희생자다. 전 씨의 쿠데타는 사심이 없었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많이 됐고요. 지난 2019년에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원치 않으면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 전 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면서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조금은 다른 입장을 보여줬던 게 전 씨의 두 번째 며느리 박상아 씨입니다. 연예인 출신이죠. 지난 3월 극동 방송에 출연해서 누가 봐도 죄인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숨기고 싶었다라고 말하면서 본인 부부의 탈세 혐의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의 과오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는데 그래서인지 전 씨 빈소가 차려지고 상주 명단을 공개적으로 올려놓는 전광판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박상아 씨의 이름이 빠진 것을 두고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이 장례식장 측은 가족이 많으면 그럴 수가 있다. 원래 첫째 며느리만 올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한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배종호 교수님. 네. 지금 보면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죽음이 갖는 포용성이랄까요? 뭐 그런 게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씨 죽음 이후에 이 사후에 오히려 더 공분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두환 씨의 죽음은 가장 불행한 죽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살아있을 때 용서받지 못할 그런 큰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내란을 통해서 죄 없는 무고한 양민들 수백 명을 학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잘못을 뭐 인정하거나 반성하거나 끝까지 사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본인이 이렇게 사죄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죽음이 됐어요. 그래서 살아서도 욕을 먹고 죽어서도 욕을 먹는 그런 굉장히 불행한 길을 택해 버렸는데 이렇게 되니까 개인만 불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까지도 굉장히 불행한 상태로 치달았는데 이제 본인은 이미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죄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남은 유족이라도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그나마 욕된 길을 좀 덜어주는 그런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분명한 것은 본인이 아무리 강변하고 거짓을 얘기를 해도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의 법정에도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후손들이 못다한 아버지의 그런 도리를 국민들께 하는 것이 가장 남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전두환 씨의 빈소가 썰렁한 이유 상당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상회귀 김종인 2, 3일 내 입장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 파국인지 극적 결합인지
상당히 좀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또 찾아오면 만날 수도 있어라고 여지를 남겼는데요.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아니 나는 뭐 더 이상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이 내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면은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그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뭐 달리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김 박사님께서 뭐 며칠 생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후보가 만약에 찾아온다면 만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만나는 거야 뭐 찾아오면 만나는 거지. 그걸 뭐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네, 김종인 전 위원장 뭐 만나겠다고 찾아오는 거 거부할 이유가 있겠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형 기자 그 이후에 내가 2, 3일 안에 입장을 밝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어제 취재진에게 앞서 보신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합류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러면서 어제 굉장히 큰 한마디로 이제 소동이 일었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찾아오면 또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화가 사그라드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리고 기자들에게 앞으로 이틀에서 3일 내에 자신의 거취를 밝히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발언을 두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측에 마지막으로 어떤 최후 통첩을 한 거 아니냐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제안인지 어떤 통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 여러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게 기자들이 오늘 아침에도 질문이 쏟아졌는데 김종인 위원장 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직 얘기할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말을 아끼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어제 이 장제원 의원이 내가 빠지겠다라고 이 거취 표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장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김병준 위원장이 문제인 건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요.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원인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 거부 사태가 김병준 교수 때문이다. 본인 나름의 분석을 내놨는데요. 김종인 위원장, 김병준 교수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선출된데 배정이 된데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병준 교수의 합류가 자신의 어떤 본인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약간 의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김종인 원톱 체제에 일단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 같다. 이렇게 자신의 이제 분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를 두고 원인이 무엇이냐, 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다시 김종인 위원장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냐, 뭐 누가 원인인지 굉장히 좀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 원인은 김병준 교수 한 명으로 압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김현 기자가 이준석 대표의 분석에 의하면이라는 얘기를 한 3번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생각은 김병준 전 위원장 때문인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건데 윤영걸 대표님, 네. 이게 저희가 뭐 장제원, 김병준 이 사람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윤석열 후보의 어떤 기조, 태도 이게 또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사람에 의한 걸로 시작이 됐고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선대위를 어떤 구성으로 가져갈 건지 선대위의 성격이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한 저 마찰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김병준 그 전 총리, 부총리하고 장제원 지금 의원하고의 공통점은 네. 과거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계속 비난을 좀 많이 했어요. 네. SNS로 많이 하고 그 김병준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 뇌물 받아먹은 전과자라고까지 표현해서 굉장히 격앙시켰죠. 네. 그러니까 좀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 두 분이 있는 한 내가 오지 않겠다. 뭐 일종의 결심을 한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그 선대위 성격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실무형, 일사불란하게 가벼운 슬림화돼서 완탑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옛날 월드컵 축구로 말하면 히딩크 역할을 하길 바라는 거죠.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은
여기는 화합, 뭐 융화, 뭐 이런 쪽 사람을 중시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람에 집착하면 성공 못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글쎄 다 사람이 중요해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삼국지로 말하면 조조형이죠. 목표 추구형,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자 스타일이고 윤석열 후보는 야 대권 쟁취, 정권 교체를 해서 우리 손잡고 같이 가야 돼. 화합, 어떻게 보면 삼국지에 나오면 유비하고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저는 먹힐지 저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세 분 나이를 합치면은 219살이거든요. 계산해 보셨나 봐요. 그렇죠. 더해 보니까 219살이. 네. 그 세 분이 만약에 뜬다. 그러면 아마 유권자들이 볼 때는 어르신 삼각편대가 떴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화합이나 그 두 분 다 인격이나 경륜 있고 해요. 세 분 다 삼김. 그렇지만 국민들의 비치는 시선이 그게 융합이고 화합이고 앞으로 가는 걸로 보일까? 어떻게 너무 낡은 이미지로 주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김병준이냐 김종인이냐 선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삼고초려를 할 건지 아니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를 포기하고 우리끼리 갈 건지 이제 결단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 오늘 내일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이 사람으로 인한 갈등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선대위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듣기에는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좀 손을 들어주는 것 같은 이런 이 해설을 주셨는데 그런데 요정 기자 지금 이 보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후보 사이에 지금 약간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 대표가 어제 SNS에 모든 선거는 후보 선택대로 흘러가고 후보가 무한 책임을 진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인지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기획되는 선대위 안 속에서는 본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닌가. 고래 싸움이 터지면 새우는 도망가야 됩니다. 네. 저 후보와 그 김종인 위원장 간에 직접 소통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재라는 말을 하기도 참 민망하고 어쨌든 왜곡 없이 서로 상대의 진위를 좀 파악하면은 지금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후보의 의중이 최우선시돼야 되고 후보에게 어떤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그것이 누굴 할지라도 옳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이 대표 본인을 새우에 비유했습니다. 네. 고래 싸움에 터지면 새우는 도망가야 한다면서 두 사람이 직접 소통할 것을 좀 촉구를 했고요. 이 김 전 위원장이 합류하냐 마냐 그 전에 이를 위해서 인선 번복이 있을 거냐 말 거냐 이게 관심인데요. 이 대표는 후보의 의중이 중요하나 후보가 말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금 저희가 들은 인터뷰 말고도 계속해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후보의 의사를 존중한다라는 것이었지만 네. 방점은 그만큼 윤 후보에게 책임도 막중하다라는 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말이 그 안에 언급된 분들이 전체를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하면 존중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병준 위원장 본인이 용퇴하면 된다는 이런 의사를 메시지를 전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윤 후보 측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이런 메시지, 이준석 대표의 이런 메시지가 혼선을 더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네. 지금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직접 소통을 하지 않고 있는 건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네. 그 사이에 중재자 역할, 말을 전하는 역할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뜻이 우리에게 함께 전달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윤 후보 측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전달한 입장이 본인 입장인지 아니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장인지에 대한 혼선이 윤캠프 내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김종인과 윤석열 사이에 갈등도 있지만 그 사이에서 윤석열과 이준석 이 두 사이에서도 지금 갈등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인 건지 이수아 기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랑 김종인 전 위원장이랑 직접 소통을 하십시오라고 이 조언을 했는데
또 직접 안 가고 권성동 사무총장을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보냈더라고요. 네, 사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직접 오면 대화하겠다. 아까 영상에도 말했지만은 그렇게 네. 말을 했는데 윤 후보 어제 오전 상황이 앙금이 안 풀려서였을까요? 계속해서 이제 권성동 의원을 메신저로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먼저 이 권성동 의원이 김 전 위원장 찾은 모습 보고 오실게요.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종인 박사님을 우리 당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서 선거를 진두지휘해 주시기를 원하고 윤석열 후보의 뜻에 따라서 후보님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김병준 위원장 역할 조정 관련해서도 좀 안을 가지고 오신 건데요? 하여튼 우리 후보님의 뜻을 잘 말씀드렸고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 얘기 할 적이 없다니까 자꾸 물어봐요. 합류 부탁하셨다고 하는데 좀 위원장이 합류하실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은가요? 예전에 2, 3일 뒤에 본인 조직 관련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혹시 뭐 지금 현 상황에서 변동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김 전 위원장은 끝까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굳이 말하자면은 권성동 의원이 이 대리 방문을 한 거죠. 윤 후보 대신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 권 의원 방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직 수락해달라 다시 한번 부탁을 하고 설득에 나선 겁니다. 다만 권 의원 김 전 위원장을 만난 뒤 방금 전 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혹시 김병준 전 위원장 역할 조정이 됐냐라는 질문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대위원 자체에는 큰 조정 없이 김 전 위원장을 찾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 대신 권 의원이 찾아와서 설득 노력에 나선 것이 과연 김 전 위원장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 배종욱 교수님. 네.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직접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메신저를 보내요. 이 권성동 사무총장을 보냈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메신저를 보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뭔가 메신저를 통해서 해결하려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결될 상황은 이미 지났고요. 본인이 직접 만나서 흉금을 털어놓고 단판을 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은 일단 두 사람 다 굉장히 기가 세고 자존심이 세고 그립이 강해요. 거기서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탑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을 김종인, 김병준 또 김한기 이렇게 삼두 체제로 간다면은 내가 그 사람들하고 동급이 아니야. 나 굉장히 기분 나빠.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헤게모니 싸움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좀 권력 분산을 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완전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권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대선 전략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반문, 빅텐트를 해서 가겠다라는 것이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니다. 지금 이제 보수 대개혁을 통해서 중도 위원을 확장해서 승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셈법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두 사람은 레이디를 잘못 탔어요. 선택지는 어느 한쪽이 양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양보할 경우는 두 사람 다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은 유일한 해법은 김종인 원탑으로 세우고 그리고 김한길 그리고 김병준 두 사람이 자진 사퇴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약간 의미하는 바가 그런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만약에 100% 윤석열 후보가 양보해서 무릎을 꿇는다. 그럼 모양새가 완전히 사나워지거든요.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2, 3일 말미를 주면서 이 카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일상으로 복귀해버리겠다. 절대 선대 합류 안 하겠다라는 최후 통첩을 사실상 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마지막 남은 절충안은 김병준, 김한길 두 사람이 자진 사퇴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두 사람은 매우 깊은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이 둘 중에 하나가 이 얘기를 굽힐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이 최고의 시나리오는 이 김병준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뭐 장제원 의원처럼 이 본인들이 스스로 이 김한길 전 대표 등이 이 스스로
이 거취를 표명하는 게 이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 해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호정 기자, 이게 선대위 구성을 놓고 갈등이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금 꽤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이러면 돼, 이게 문제지라고 좀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어떻게 전망을 할지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러나 저러나 김 전 위원장이 결국에 합류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합류가 200% 확실하다면서 두 사람 모두 정경 교체라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네. 이런 다른 건 사소한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미경 최고위원도 김 전 위원장이 별의 순간을 놓치지 않을 거다. 최종적으로 합류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도 어제 SNS에 결국 못 이기는 척 합류할 것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수아 기자. 사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사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랑 민주당이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국민의힘 선대위에 김한길 전 대표가 합류한다 이런 얘기가 돌았을 때도 네. 민주당에서 접촉 중이다 얘기가 나왔었어요. 민주당에서 김 전 대표의 합류를 만류하는 전략을 계속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 저희가 들었었는데, 이 김종인 전 위원장도 현재 갈등을 겪고 있자 한때 민주당 선거를 이끌었던 만큼 여당 쪽도 끌어당기는 분위기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선 윤 후보 캠프 측 발언 듣고 오실게요. 민주당 내에서도 차라리 우리 윤석열 후보 캠프가 모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아이디어가 민주당 의원 일부에서 있었다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지금까지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셨으니까 아마 민주당 가는 것보다는 아마 윤석열 후보 돕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뭐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 후보하고도 뭐 우리가 모르는 아마 이런저런 소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 정권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예상하는 것이 한 6, 7월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적인 친분하고 이 구도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윤 후보 측의 추측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단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그건 얘기가 아니다, 상대 당 내부가 정리되는 걸 좀 봐야 한다면서 일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아주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게 정설입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의 사이가 꽤 가깝다고 합니다. 편하게 연락하는 사이인데다가 이번에 이 후보가 최종 후보 지명이 됐을 때도 김 전 위원장에게 안부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당에 갔는데도 어떻게 보면 윗분 대접을 해주는 터라 김 전 위원장이 이 후보를 좋게 보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 이 후보의 선대위 재편에 대해서 변화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도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가능성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네, 사실 지금 보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쨌거나 뭐 이 여든 야든 양쪽에서도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주어가 지금 계속 김종인 전 위원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윤영걸 대표님, 이 선대위 구성을 놓고 이 국민의힘 지금 뭐 갈등 상황인 거고요. 사실 민주당은 앞서서 뭐 메머드급 선대위 문제다라고 얘기가 터져 나왔었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선대위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이 대표가 역할을, 당 대표가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아까 이준석 대표는 고래 싸움에 새우는 빠져야 됩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당 대표 역할은 원래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선거 때는 대통령 후보가 주도적으로 당무를 하거든요. 인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서 당 대표는 어떻게 보면은 구단주 감독이 아니고 백오피스 정도 역할이죠. 그래서 당 대표가 지금 방해만 안 해도 다행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요전에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윤석열 후보 돌잔치에 그 일본 앵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오히려 민주당의 간표가 되는 거거든요. 이준석 후보도 당내 분란 일으키는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지금 관심은 자꾸 받고 싶은데 관심은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뭐 토론회도 하고 우리 좀 봐주세요 하지만 좀 한계가 있고, 송영길이나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제일 할 일은 당 후보가 될 수 있게끔 조용히 물밑에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너무 좀 앞장서거나 너무 편가르게 하거나 이런 지도력의 한계 이게 좀 송영길 대표나 이준석 대표한테 지금 상당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뒤에서 민주당도 뒤에서 송영길 대표가 뭐라 그러니까 당신부터 좀 잘하시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후보 당선되는데 몇 대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까지 얘기 나올 정도니까 당 대표들은 백오피스로서 좀 조용히 측면 지원하는데 만족해야 된다. 자기를 드러내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대선 후보가 뽑히게 되면 뭐 당 대표에 준하는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당 대표보다는 후보들한테 좀 집중이 되는 게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게 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만큼 대선이 뭐 후보 중심으로 이 돌아가는 이 판이기도 한데 이 후보 중심의 선대위 이거를 공식으로 선언한 사람이 있죠. 바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사죄의 절, 조국의 강은 어떻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공식 선언을 했었는데 연일 이 쇄신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 후보 오늘은 심지어 이 사죄의 절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우리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또 그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게,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지금 사죄의 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현 기자, 대체 무슨 자리였는데 저렇게 사죄의 절까지 한 걸까요? 네, 이재명 후보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민주당 자체에 자신의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민주당 직접 찾아서요. 민주당의 민생 정책도 본인이 직접 점검하러 간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이제 큰절로 사과를 한 건데요. 네. 제가 정말 취재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SNS를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 이재명 후보 SNS에서도 연일 사과와 이제 뭐 용서를 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큰절에 앞서서 새로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태어나겠다. 그동안 민주당이 잘못한 거를 좀 용서해달라는 의미로 자기가 이렇게 큰절을 한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네. 최근 이제 후보 지지율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민주당이다. 어느 정도 이렇게 과거와는 선을 그으면서 조금 새로움을 강조하려는 그런 행보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여기에 같이 볼까요? 요즘 이재명 후보 굉장히 눈물을 또 자주 흘리기도 합니다. 이 20일날 충남 재래시장에서 이 할머님을 보고 울기도 하고요. 또 국립대전현충원에서도 또 울고, 또 이 선대위 회의에서 이 시장 상인의 얘기를 하면서 또 울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울먹이는 모습도 보이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은 사죄의 큰절까지 이렇게 올리는 모습인데 이 스트롱맨 굉장히 강한 이미지의 이재명 후보의 이 다른 면모를 많이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 반성, 쇄신 행보를 이어가는 이재명 후보, 조국의 강을 만났습니다. 김현 기자, 이재명 후보가 어제 한 인터뷰를 보니까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친문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지금도 많은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한 질문이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 여기서 이제 예전부터 본인이 좀 추구해오는 계속 그 주장을 계속 이어나갔거든요. 이재명 후보 일단 어떤 이야기 했는지 과거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정도를 지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나쳤습니다. 만약에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네, 이재명 후보 어제 인터뷰에서도 조국 장관 잘못이 확인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이런 본인의 이제 주장을 계속 이어나갔고요. 반면에 이제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 일이다 이런 단서를 달기도 했지만은 뭐 과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이제 큰 사람이 이제 권한이 큰 사람이 책임도 더 크게 져야 한다.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사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죄를 이제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자신의 논조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열린민주당과 이제 합당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열린민주당에는 굉장히 친조국 인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게 나온 발언이라 네. 지금 굉장히 눈길을 좀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얘기처럼 이 열린민주당이랑 합당을 하려면 열린민주당은 친조국 성향이다 보니까 이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유호정 기자 좀 껄끄러울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이걸 조응천 의원이 총대를 또 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맥락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이 조국의 강 얘기를 꺼냈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한 그 기점이 언젠가 생각해보면 이른바 조국 사태 아니냐. 뼈아픈 지적이시고요. 언젠가는 맞닥뜨릴 겁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정말 큰 강이죠. 결국은 이 선거의 관건은 중도. 누가 마음을 얻느냐, 중도의 마음을 얻느냐인데 네. 그중에 예.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중에 큰 거는 결국은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넜냐. 네, 조 의원은 이 조국의 강을 언젠간 반드시 맞닥뜨릴 거다. 그런데 이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너야 중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열린민주당 합당과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중도가 아닌 왼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조국의 강의 당사자는 조국 전 장관일 텐데 이수아 기자, 조 전 장관 뭐 입장 낸 거 있을까요? 네, 일단은 조 전 장관의 SNS는 현재 조용한 상태입니다. 전혀 SNS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데요. 주로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 그리고 또 다른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수사 관련해서 SNS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재보궐선거 때 민주당 참패 원인으로 본인의 의혹이 불거졌을 때 송영길 당대표가 공개 사과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본인의 SNS에 올린 것은 본인은 이미 공직을 떠난 사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를 밟고 전진하라 이런 당부의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 입장에서 많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넜는지 건널 예정인지 이 여기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